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 1년 차 된 여자입니다. 이번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저희 집안을 무시하시던 시모가 결국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요. 결혼 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부모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겨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좀 더 시모의 비위를 맞추면서 눈치껏 행동하는 게 최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라서 그런지 시모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자주 부르셨어요. 하시는 말로는 서로의 얼굴이 익숙해져야 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모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듯 보였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건 너무하다며 불만을 쏟아내셨어요. 저희도 생활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해선 시모가 부르실 때는 찾아뵙긴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시댁에 들어가서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결혼 생활하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뵙는 것도 불만을 가지고 계셨죠. 남편과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 남편도 많이 피곤했는지 일주일마다 지속적으로 시간을 만드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가 방금 주말마다 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반대로 말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당연히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오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니? 결혼을 했어도 언제까지나 너는 내 아들인 건 변함이 없는데 배우자가 생겼다고 엄마를 소홀히 하면 되겠어? 너희 둘이 결혼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지금은 주말마다 시간을 내주지만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올 것 같구나. 너희들도 개인적으로 쉬는 날도 있어야 하니까 평일에 수요일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그때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집에서 저녁을 먹던 밖에서 외식을 하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생각 괜찮은 것 같지? 아니요.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요. 그건 엄마만 원하시는 거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피곤한 일이라고요. 뭐가 피곤하다는 거야? 너 결혼 전에도 엄마랑 함께 살았으면서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그리고 벌써부터 이런 걸로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면 나중에는 내가 얼굴 보고 싶다고 해도 안 찾아오겠다. 얘 세아가 이리 와봐라.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거니? 네가 내 앞에서는 조용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내 아들한테 온갖 불만 다 털어놓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엄마 집에 오지 않겠다는 말이 어떻게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니? 그때와 지금을 어떻게 비교를 해요? 지금 현재 저는 결혼을 했고 이 사람이랑 새로운 환경에서 아직 제대로 적응도 못하며 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집에 오면 저희 둘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억지 부리지 마세요. 마음 같아선 한 달에 한 번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왕 말 나온 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셨었다고요. 뭐라고? 지금 엄마가 한 말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서 한 달에 한 번만 오겠다는 거니? 엄마는 절대 받아줄 수가 없다. 시모는 주말마다 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한 달에 한 번 오겠다는 말을 남편이 꺼내게 되자 굳어진 얼굴로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모는 저에 대한 모든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아들 얼굴을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괴롭히셨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행동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참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모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고 통보를 한 시점부터 시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는데 그런 불만 없는 거지? 너희들 결혼한 뒤로 처음 오는 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연락 한 통 정도는 하고 오셔야죠. 저희도 이제 막 퇴근해서 정신없는데 갑자기 찾아오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그래야 너희가 평소에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현관을 틀어오면서부터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네.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집안 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설거지도 그대로네. 바닥 걸레질은 언제 한 거니? 소파 위에 먼지는 수북하게 쌓여 있고. 너는 집안 살림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어머님, 저희가 요즘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평일에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 가다 보니까 그동안 정리가 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지 저희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서 사는 성격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면 당연히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안 보일 수가 없죠. 다음부터는 전화 한 통이라도 꼭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있었고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내게 되었는데 남편도 옆에서 제 편이 되어서 같이 거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다가 상처를 받으셨는지 힘들게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면서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시댁과 저희 집의 거리가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라 그렇게 멀지 않아서 크게 걱정은 없었고 시모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잠시 뒤 초인종이 울리더니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시모가 다시 오셨더라고요. 무언가를 놓고 가신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드리던 그 순간 시모의 한쪽 손에는 이상한 물건이 하나 들려 있었고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오늘이 대청소하는 날이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통을 바닥에 쏟아붓기 시작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들고 온 통은 다름 아닌 락스였어요. 제가 뭐 하시는 거냐며 시모의 손에 들고 있던 락스통을 빼앗으려 들자 어디서 시모한테 대드냐고 버럭 화를 내시더니 락스를 제 머리 위로 부으셨고 그 자리에서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경악을 하면서 급하게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락스통을 빼앗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벅이 된 락스를 씻어내기 시작했고 화장실 밖에선 남편과 시모가 언성을 높이며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죠.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가 싫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가 앞으로 엄마 얼굴 볼 수 있겠어요? 락스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걸 머리 위로 부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도 방금 봤잖아.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나한테 눈을 치켜 세우고 대드는 거 똑똑히 봤지? 초장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분명 나를 잡아먹으려 들 거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난 걸 다행인 줄 알아. 다음에도 또 한번 내가 말하는 거에 토를 달기라도 하면 그땐 오늘보다 더한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보면 모르겠니? 세아가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 내가 너한테 대하는 행동도 달라지는 거다. 앞으로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시모는 한바탕 난리를 치신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온몸에 묻어있던 락스를 전부 다 씻어낸 뒤 화장실에서 나오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바닥에 흥건해진 락스를 힘들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환기를 시켜도 이미 온 집안에 퍼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몸에도 락스 냄새는 여전했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습니다. 시모가 락스통을 들고 난리를 치시면서 여기저기 사방팔방 튄 락스 때문에 변색이 된 곳도 있었네요. 피해가 상당하자 바닥 걸레질을 하고 있던 남편은 들고 있던 걸레를 집어 던지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거라곤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절대 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거라며 자기 엄마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저도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쉽게 다가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가 시모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로 행동하게 되자 시모도 점점 한계에 달하신 듯 저한테 문자 한 통을 보내셨습니다. 내용은 돌아오는 주말에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가자며 할 말이 많을 것 같다고 저희 부부에게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할 거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주말의 시댁으로 다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 같니? 무작정 연락도 안 받고 막 나가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2번 다시 내가 직접 가거나 오라는 말은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양보하는 만큼 너희들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니? 나만 양보하는 건 옳지 않잖아. 저희가 양보해드릴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에 맞게 여유가 생기면 그때 얼굴 뵈러 오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정해놓고 찾아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락스를 머리 위로 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희 엄마가 세아가 머리 위로 락스를 부어버렸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내가 제정신이지 비정상일까봐? 애들이 나한테 개념 없는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그에 따른 응징을 해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락스로 끝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손까지 올려 붙이려는 거 정말 힘들게 참고 넘어갔다고. 도대체 세아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일을 벌이는 거야? 죽을 죄라도 지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런 것도 아니고 애들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시간을 조절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질러? 이건 내가 봐도 당신이 100번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애들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 그러다 정말 당신이랑 인연 끊고 살겠다는 말 나오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래? 큰딸도 그렇게 보내더니 막내 아들까지 떠나보낼 작정이야? 당신의 행동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 만약 애들도 인연 끊겠다는 말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 얼굴 안 볼 거야. 알겠어? 너희들도 이제 그만 끌려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오고 싶을 때 오면 되는 거야. 세아가 너도 눈치 볼 필요 없다. 내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안 와도 되니까 너희들 앞날에만 신경 쓰고 만약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된다면 그땐 나한테 바로 알려줘라. 내가 직접 나서야지 안 되겠어. 시부의 말에 시모는 한마디도 못하시곤 입을 굳게 다무셨어요. 남편한테 위로 누나 한 명이 있는데 시모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는지 인연을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저희 부부에게도 똑같이 행동을 하시면서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시자 표정은 점점 심각해지셨고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네요. 시모의 억지들이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걸 하루빨리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는지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하시더니 결국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요. 어느 날 엄마가 제가 보고 싶다며 저희 집으로 오신다길래 걱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남해에서 지내고 계셔서 거리가 너무 멀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저희 부부가 찾아뵙는 걸로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제가 말려도 올라오시려는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분명 시댁에 잠깐 들리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아 받지 않았고 더 이상 반복해서 전화를 주시지는 않으셨네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남해에서 서울로 출발하신 엄마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과 얼추 비슷하게 맞추려고 틈틈이 연락드렸고 남편한테도 저희 엄마가 오실 것 같다고 전달을 한 뒤에 퇴근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렇게 회사에서의 긴 근무 시간을 끝내고 서둘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미리 도착하실지도 몰라서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었는데 어딜 가셨는지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집안 정리를 대충 한 다음에 엄마한테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편이 뒤이어 퇴근을 했는데도 엄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남편은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실종 접수를 하게 되면서 저는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아빠는 한숨을 쉬면서 하도 고집을 부려서 막을 수 없었다며 걱정을 하고 계셨네요. 아빠는 일이 워낙 바쁘셔서 같이 올라올 수가 없으셨는데 엄마를 말리지 못해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아빠 탓으로 돌리고 계셨어요. 일단 엄마와 연락이 닿으면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설명한 뒤에 동네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분들이 오셔서 주변 일대의 CCTV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자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정신을 제대로 부여잡고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상태론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모가 문자 한 통을 보냈고 확인한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엄마와 함께 있다며 시댁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저는 밖에서 저희 엄마를 찾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저희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곤 저희 부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왔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서 사람 난감하게 만드는 거야? 너희들 언제 오냐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 안심시켜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희들도 빨리 와서 일손 좀 도와라. 생각보다 일이 좀 커지긴 했는데 서둘러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왜 마당에서 반상기를 설거지하고 계시냐고요? 보면 모르니? 곧 명절인데 반상기 그릇이 필요하잖아. 나 혼자 이 많은 걸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한테 도움 좀 받아볼까 해서 너희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글쎄 어디서 많이 뵌 사람이 집 앞에서 얼쩡거리길래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돈께서 올라오셨더라고. 왜 오셨는지 여쭤보니까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길래 방도 좁은데 애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우리 집이 넓으니 애들 퇴근하면 우리 집으로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다. 그런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그래서 기다리는 김에 사돈이랑 반상기 그릇들을 전부 설거지하고 있었지. 이것 말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아니? 사돈께서 너희 얼굴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애들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허리도 펴지 않고 일하시는데 덕분에 내가 아주 편하게 살림을 정리할 수 있었다. 날 추운데 고생하셨으니까 저녁이나 한 끼 하시게 이제 그만 들어가도록 하자. 너희들은 설거지가 끝난 반상기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라. 사돈께서 손이 참 야무지시네. 어머님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셨는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걸 이용하셔서 모시고 오신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저희 엄마를 이렇게 부려먹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봤던 광경은 저희 엄마는 힘들게 설거지 하시는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땅콩을 까서 드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뭘 같이 하셨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저희 엄마를 상견례 할 때부터 무시하시더니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세요? 이깟 반상기를 지금 한겨울에 마당에서 설거지 시키신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 명절 때 어머님 댁에 오고 싶다 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찾아다닌 시간이 6시간이나 지났는데 한겨울에 밖에서 6시간을 떨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엄마 손이 얼음장이에요. 고무장갑은 아예 주실 생각도 없으셨던 거죠? 하필 고무장갑이 글쎄 오늘 떨어졌지 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물로 설거지 좀 시킨 것뿐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리고 나도 사돈 혼자서 일하시는 거 지루해 하실까봐 옆에서 말동무 좀 해드리면서 추운 날 밖에서 같이 떨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 네가 내 전화를 찰 때에 받기라도 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반상기 들고 주방으로 따라 들어와라.
배가 등가죽에 달라붙어서 힘들어 죽겠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환상기를 집어들어 시모의 얼굴에 사정없이 던져버렸고 환상기는 이리저리 날아가면서 마당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힘들게 닦은 건데 뭐 하는 거냐고 저를 보며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은 덜덜 떨고 계신 저희 엄마한테 입고 있던 잠바를 걸쳐 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들과는 좀 다르세요. 지능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뒤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력은 좋으셔서 한번 왔다 갔다 한 곳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엄마는 저희 집에 아빠와 몇 번 오신 적도 있었고 엄마 혼자 오신 적도 2번 계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으셨지만 시모와 마주치게 되면서 시댁으로 가시게 된 엄마는 저와 남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손이 얼어붙어 있는 것도 모르시곤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계셨네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거였고 저희한테 이 사실을 최대한 늦게까지 숨기면서 시모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연락을 취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남편도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저희 엄마를 차에 태워드린 다음 2번 다시 얼굴을 안 보겠다며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억울하다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가고 있던 그때 시부가 대문을 열며 들어오셨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시곤 입을 다물지 못하셨네요. 그런데 시부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엄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아빠, 내가 이래서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못되게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생한테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곧 명절이라 인연 끊은 지 5년이나 돼서 그래도 아빠 얼굴 봐서 찾아온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너도 잘 생각해. 계속해서 피해만 볼 뿐이야. 너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누나처럼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나는 오히려 엄마가 없는 지금의 현재가 너무 행복하고 오늘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네. 아빠가 엄마와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 생각이야. 아빠, 저희 그만 돌아갈게요.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리든지 할게요. 제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끔찍하네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제 곧 명절이라 내가 큰애를 얼마나 힘들게 설득시켰는지 알아? 집안의 기둥으로서 모든 걸 좋게 만들려 하는데 당신은 왜 계속해서 집안을 망치려 드는 거야? 내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한 번만 더 일을 키우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얘 세아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나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설명을 해줘봐라. 저는 시부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시부는 제 말을 듣고 계시다가 도저히 참기 힘드셨는지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던 호수를 집어들어 시모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리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시부는 눈이 뒤집힌 상태셨네요. 시모의 온몸이 찬물로 뒤덮였고 시부는 시모의 뒤 목덜미를 잡아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시모는 신발까지 떨구셔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하얀 입김을 내뿜으시며 무슨 말을 하시는데 온몸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시부는 힘들게 이끌어온 가족을
더 이상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대문을 강하게 닫아 버리셨습니다. 시모는 한참 동안 대문을 두드리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하셨지만 시부의 마음을 돌리시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셨어요. 시부는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며 따뜻한 방 안으로 모셨고 저희 가족 모두 따뜻한 집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시모는 추위에 떨면서 살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이시며 몸부림치셨습니다. 시모는 결국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위를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좀 전과는 다르게 경찰들이 동원되면서 시모가 시부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며 오히려 저희를 나쁜 사람들로 만들고 계셨네요. 형님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시부도 정말 끝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부는 시모와 함께 살아온 세월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의 행복이 우선이라며 계속해서 실망과 상처를 준 시모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서 이혼을 선택하셨네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시모는 또다시 변하겠다는 말을 하셨지만 시부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갈라서신 이후에 저희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곧 명절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모는 또다시 시부의 집에 찾아오셔서는 명절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며 혼자 지내는 게 외롭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모에게 넘어갈 생각도 없고 두 번 다시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홀로 외롭게 사시다가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는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의 사건이 저에겐 너무 아픈 기억이었고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었지만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9년 전에 저와 절연했던 아빠와의 관계 때문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렸을 적부터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삶이었고 엄마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식당 일을 해왔었죠. 아빠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엄마와 저를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해왔었고 가진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더군요. 아빠는 평생 저와 엄마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식당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엄마를 위로해주고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여쭤보니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게 된 거였어요. 바쁜 점심시간 때 음식 배달을 하던 엄마의 눈에 아빠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던 거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아빠는 바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든다면서 엄마와 한바탕 했던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는 전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 왔기 때문에 엄마가 제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집에 들어가 한참 동안 위로해주면서 진정시켜주고 있었는데 아빠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마셨는지 이미 눈이 약간 풀린 상태였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미워 노려보고 있자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했는지 소파에 앉아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또다시 오열을 했고 저는 아빠의 변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 분노를 표출해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어? 나 아직 19살이야. 엄마와 아빠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아빠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도대체 왜 그랬어, 아빠?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힘든 일이 좀 있다길래 위로해 줬던 것 뿐이야. 몸을 섞어야 바람이지. 대화 몇 마디 한 게 어떻게 바람이야? 아까도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더니 애한테까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당신 정말 뻔뻔한 거 알아? 몸을 섞어야 바람이라고? 그럼 서로 입 맞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두 눈으로 본 장면이 어떻게 바람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봐봐. 아직까지 그 여자의 립스틱이 당신 입술에 묻어 있잖아. 변명할 걸 변명해.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났어. 당신과는 이혼할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김 비서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던 찰나 내가 붙잡아 주다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 정말 날 못 믿는 거야? 아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빠 입술에 바람난 그 여자의 립스틱이 범벅이 되어 있는데 나도 엄마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거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두 번 다시 아빠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엄마랑 살 거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마. 엄마가 아빠 얼굴만 보면 그때의 기억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 아빠는 절대로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제가 봐도 아빠는 그 여자와 깊은 관계까지 간 것 같아 보였어요.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았던 저희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아빠는 그날 이후 엄마와 이혼만큼은 하기 싫었는지 엄마를 피해 다녔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를 설득하면서 가정만큼은 깨고 싶지 않다며 눈앞의 현실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듯 했어요. 저희 가족은 빚도 있었고 그때 당시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식당 일만 해서 먹고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엄마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아빠의 끈질긴 설득 끝에 엄마는 아빠를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걸로 결정을 내렸지만 엄마는 평생 동안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엄마는 아빠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는 정신병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데 잘못을 한 아빠는 평생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되려 정신병에 걸린 엄마를 싫어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람 미쳐버리게 만든다면서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원래 불안했던 삶이 아빠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갔어야 했고 아빠도 매일 의심하는 엄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더 이상 노력하지를 않았어요. 저도 두 분의 모습을 지켜봐오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었을 만큼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다 생각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오다 보니 어느새 엄마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은 예전처럼 행복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진 않았지만 각자 위치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 서로가 해야 될 일만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다시 바람을 피운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네요. 항상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던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서 단둘이 모녀지간 데이트를 했었어요. 서로가 바쁜 삶 속에서 오래간만에 엄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라 행복했었죠. 엄마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으셨는지 미소 띤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좋은 날에 아빠가 저희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와 저는 영화를 다 보고 극장에서 나와
잠깐 화장실을 들린 뒤 제가 먼저 나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뒷모습이 누가 봐도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설마 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핸드백을 들고 여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낯익은 남자에게 걸음을 옮겼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며 밝게 웃으면서 다가오던 엄마가 갑자기 경직된 얼굴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여자 핸드백을 들고 서 있던 남자를 발견했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본 엄마는 그 남자에게 거침없이 돌진했고 엄마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란 남자가 뒤돌아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아빠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화장실에서 걸어 나온 한 여자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보다 나이가 젊어 보였는데 아빠가 엄마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그곳으로 뛰어가더니 저희 엄마를 강하게 밀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버렸고 엄마는 눈앞에 보인 여자를 보자마자 뺨을 올려 버렸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저 남자 본처다. 그러는 너는 뭔데? 이놈이랑 지금 둘이서 극장에까지 온 거 보니까 둘이 나 몰래 데이트 중이었나 본데 너희들 딱 걸렸어. 이래서 내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네가 하는 짓이 이런데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건데? 당신이랑 나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미련도 없으니까 그만 청산하자고. 내가 당신을 봐줬던 건 그래도 은영이 아빠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게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정말 정신병에 걸리겠어. 그동안 정말 힘들게 참아왔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다 때려치워. 당신이랑 살다가 내가 죽겠어. 쪽팔리게. 저 여자 왜 저래? 누가 바람인데? 남녀가 영화 보러 오면 무조건 바람인 거야? 강우 씨, 저랑 여자랑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야?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왔대? 잘 됐네. 이참에 이혼해버려. 그리고 그냥 나랑 살자. 사는 게 많이 힘들다며. 나랑 살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나 돈 많잖아. 그래. 나도 이 사람이랑 그동안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했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우리 이혼하고 갈라서자. 어차피 은영이도 제 앞가림할 나이 됐고 우리 관계 좋아질 수 없잖아. 아빠,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를 두고 저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냐고. 아빠는 내가 상처받는 걸 진짜 원하는 거야? 저 여자가 나랑 엄마보다 중요해? 지금 가버리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아빠 옆에 있던 상간녀는 저에게 저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빠 옆에 찰싹 달라붙더니 불쾌하다면서 영화 말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고 저희 모녀 앞에서 아빠를 데리고 극장을 나가 버렸어요. 그날 아빠는 저와 엄마를 극장에 남겨둔 채 뒤도 안 돌아보고 상간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엄마는 그날 이후 아빠와 결국 이혼을 결정했어요. 저도 더 이상 엄마의 아픔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갈라서는 게 속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아빠에게 악착같이 이혼 위자료를 받아내었고 저는 아빠와 평생 절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엄마한테 한 번도 아닌 2번의 상처를 준 거에 대해 오만정이 다 떨어졌었죠. 그렇게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하고 난 뒤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저를 찾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런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엄마보다 잠깐 만난 상간녀에게 가정까지 포기할 정도로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고 나서 그동안의 삶이 많이 버겁고 힘드셨는지 살면서 술은 입에 대지 않았던 분이 처음으로 많은 술을 드셨어요. 매일을 눈물로 보내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술로 쓸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던 도중 엄마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퇴근이 좀 늦었었는데 그날따라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다음 날이 주말이라 엄마 바람 좀 쐬어주려고 바닷가에 같이 가려 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마음이 조급해져 엄마한테 좀 늦을 것 같다고 설명드리려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는 무조건 받았던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줄 알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생각 없이 받아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차를 돌렸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많이 위급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분명 집에 계셔야 될 엄마가 왜 밖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서둘러 병원을 도착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된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엄마 옆에 있는데 저를 봐서라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엄마는 이 세상에 더 이상의 미련이 없었는지 결국 삶을 포기했던 거였습니다. 운전을 했던 사람은 엄마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도 없었다면서 괴로워했었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희 엄마가 숨을 거둔 거에 대해 많이 힘들었는지 피해자인데도 장례식 비용까지 대신 결제를 해줬어요. 이 모든 게 아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아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울분을 토해내면서 엄마가 떠났다는 걸 알려주었죠. 하지만 아빠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와 함께해온 세월이 있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었고 어떤 일이 있던 평생 동안 얼굴을 안 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제가 버티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저와 오랜 기간 만나오던 사람이 곁을 지켜줘서 무너져 내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아빠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었고 항상 제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저를 대신해 많은 걸 도와줄 정도로 제가 평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 저희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저에게 청혼을 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저는 그 사람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린 뒤 결혼까지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에는 지인 몇 분만 있었을 뿐 제가 결혼한다는 걸 아빠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는데 제 결혼식에서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고 저희 부부는 아이 하나 낳아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저는 부모님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버텨왔어요. 넌 이게 지금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너는 우리 집안에서 9년을 함께 생활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하나도 좋아진 게 없냐? 이딴 음식을 아침부터 우리 식구들 보고 먹으라는 거야? 국은 짜고 밥은 설익어서 돌덩이를 씹는 것 같고 밑반찬은 또 왜 이렇게 싱거워? 매일 노력하면 뭐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네가 불쌍해서 받아줬지만 이제 9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완전한 우리 식구인데 아직까지 내가 너를 불쌍하게 봐줘야 되는 거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럴 거면 차라리 다 때려치워라. 지금 하는 일도 돈도 치꾸리만큼 버는데 뭐하러 회사에 짱 박혀 있어? 그냥 셈이 따라 살림이나 배우면서 살면 되지. 우리 집안 부족한 거 하나 없고 너는 그냥 밥숟가락만 뜨면 되는 건데 굳이 일을 하려는 이유가 뭐야? 말귀를 알아먹어야 대화가 되는데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일이 해결되니?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욕을 안 먹지. 애 보는 것도 시원찮고 직업도 그냥 그래. 그것도 모자라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서 아침부터 욕이나 얻어먹고 있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결혼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원. 오늘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나 해먹어야 되겠다. 이 나이 먹으면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얼마나 안 되는지 아니? 사람이 먹을 수 있게는 만들었어야 목구멍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너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나랑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순 있겠니?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시몬은 항상 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집안도 별로에 가진 것도 없었고 남편 하나 보고 들어온 거라 시모는 그런 제가 항상 불만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모가 저를 향한 불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되자 남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언제부터인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차가워진 말투에 무관심한 모습은 저를 많이 지치게 만들었어요.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결혼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도중에 시모가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작은 며느리가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가족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내 생각엔 지금 하는 일 때려치우고 집안일 하면서 애 돌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오늘 아침 입맛에 안 맞아 먹지도 못했지? 앞으로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겠니?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엄마, 그냥 내 말대로 하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나 아침에 무조건 밥 먹어야 되는 거 알지? 내 직업 특성상 머리를 많이 써야 돼서 칼로리 소모가 심한데 아침에 빵 쪼가리 하나 먹고 나가면 그날 업무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주는지 알아요? 그냥 전처럼 음식 해주는 사람 하나 드리는 게 좋겠어. 누나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재수 씨 음식은 돼지를 줘도 안 먹을걸? 너무 맛이 없어. 그래도 대가족인 우리 집안에 들어와 생활한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을 사람이 먹지 못할 정도로 만들면 그건 재능이 없는 거지. 요즘 물가도 비싸서 식재료 값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도 안 먹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그건 정말 낭비 아닌가? 하루빨리 어머니가 음식 해주는 사람 한 명 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집안이 좋지 않았는데 뭘 배우고 자라왔겠어. 어머니 말만 제대로 들었다면 온 가족이 이 고생 안 하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당신은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인데 어떻게 간 하나 못 맞춰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될 줄은 몰랐네. 아무래도 어머님이 만든 음식이랑 나랑 다르긴 하겠지만 알려주신 대로 따라한 것뿐인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포기하고 집안일만 하라는 건 나를 그냥 가정부로 생각한다는 거잖아.
정말 힘들게 취직한 회사고 원하던 일이기 때문에 무작정 그만둘 순 없어. 어머님, 제가 좀 더 신경 쓸 테니까 좋게 넘어가 주세요.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오히려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어요. 결혼 초에는 항상 제 편이었던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났다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너무 큰 실망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날 남편과 따로 대화를 하면서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감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점점 지나칠 정도로 막말을 듣게 되자 제가 설 수 있는 위치가 없다 보니 제 자신이 점점 웅크려지게 되었고 이혼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제가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혼자라는 걸 알고 더욱더 막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비수를 꽂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었고 남편도 뒤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서 그런지 처음과는 다르게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와 살 때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겠다는 시모는 어디 가고 저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떨쳐내고 싶어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눈만 마주치면 그런 마음을 표출했어요. 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였던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밤마다 숨죽여 눈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들을 살아오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한 저는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고 말까지 더듬으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저와 함께 사는 게 즐겁지 않다면서 이혼에 대한 확고함을 보였습니다. 9년 만에 저희 부부는 금이 가게 되었고 저도 좋은 감정이 없었던 터라 남편이 꺼낸 말에 동의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미 시댁 식구들은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는지 저를 거실로 불러 세웠어요. 이혼을 결정했다고? 그럼 너만 나가면 될 것 같다. 내 손자는 여기에 놔두고 너 혼자 짐 싸서 나가라. 능력도 없는 네가 우리 손자 키웠다가 인생 망칠 일 있니? 어머님, 제가 성우 엄마인데 당연히 제가 데려가야죠. 저도 최선을 다해 잘 키울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애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네가 데려가면 일하는 동안 그냥 방치해두게? 학교 다녀오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아지는데 네 옆에 있으면 학교 다녀온 뒤 집에만 처박혀 있을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애를 방치하려고 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풀칠이나 할 수 있겠어? 만약에 네가 정말 데려가고 싶다면 너한테 있는 재산 전부 다 토해내고 가거라. 나는 손해보는 장사는 하고 싶지 않거든. 정말 내 손자 데려갈 생각이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탈탈 털어서 내 아들한테 넘기고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 손자 너한테 남겨주마. 내 아들이 너랑 보낸 9년의 시간 되려 위자료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게 싫으면 법적 소송으로 가던가. 내 큰딸이 변호사인 거 알지? 너도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대형 로펌 변호사와 비교가 되겠니? 시모는 갑자기 제 아이를 주지 않겠다며 데려가면서 전 재산을 토해내야 된다고 압박을 가했어요. 남편도 그렇게 해야 아이를 주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한참 동안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제 말은 시댁 식구들에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결국 저는 제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전 재산을 압수당했고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아이를 데려가려고 시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당장 제 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인 저를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아이는 저에게 보내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고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하며 애원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법적 싸움을 하기 위해선 돈도 많이 필요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9년을 함께 얼굴 보며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이라 믿고 행동했던 건데 전 재산 압수하고 애까지 뺏어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데려와야 할 것 같아 변호사와 상담도 하고 법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 출발하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아이를 데려오면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냐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저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도 제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지 불행한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처럼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결국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다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준 재산은 앞으로 아이한테 들어가게 될 교육비라고 생각하라며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날 이후 매일을 눈물로 힘든 삶을 보내왔어요. 더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 엄마의 곁을 따라가고 싶었고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찾아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핸드폰에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제 아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이 변호사인데 상속 문제로 전화를 했다면서 아빠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아빠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전화통화를 하던 변호사는 제가 상속지분 1순위라며 문자로 보낸 주소로 일단 와달라며 아빠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말과 함께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달해 주었어요. 저도 인생의 막을 내리려 했지만 문득 엄마를 떠나게 하고 저에게 상처 준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자에 적힌 위치로 가보게 되었고 어느 저택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좀 전에 통화했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집 안에는 제 아이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이는 아이 한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변호사가 방문을 열면서 들어가면 된다는 말에 방 안으로 발을 들였는데 9년 만에 절연한 아빠가 저를 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9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눈물부터 쏟아져 나왔고 왜 이렇게 살고 있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빠는 대장암 말기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죄책감이 들어 차마 장례식장에는 갈 수 없었다며 아빠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는 저에게 솔직하게 내연녀와 바람 피웠던 걸 인정했어요. 돈 많은 여자를 바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 여자의 부모가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해주다가 서로 눈이 맞게 되었고, 그렇게 엄마 몰래 관계를 지속해오다가 극장에서 들키게 된 거라며, 그때 당시 아빠는 지긋지긋했던 가난이 싫어 엄마와 저를 버리고 돈 많은 상간녀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지내던 도중 아이가 생기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가 상간녀가 췌장암으로 몇 년 전에 먼저 떠났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아빠는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키우다가 몸에 이상을 느꼈고, 검사 결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는 악재가 계속 이어져 버리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혼자 남겨진 아이가 걱정돼 아빠는 저에게 모든 재산 상속권을 넘겨주는 대신 죄 없는 아이를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듣게 된 저는 슬픔과 분노가 공존했지만, 저는 아빠가 되려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현재 저에게 놓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아빠가 나타나 많은 재산을 저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저는 그런 아빠를 이용해 시댁에 있는 제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내친 그 인간들에게 한 맺힌 복수를 하기 위해 아빠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시댁 식구들과 싸우게 되었고, 저는 전 재산을 압수당했던 거와 아이까지 뺏겼던 걸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싸움이었지만 아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제 아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빠에게 남은 시간은 3달 정도 주어진 상태입니다. 제 옆에는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어요. 아빠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대신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제가 돌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아이와 살면서 부족한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받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극장에서 받았던 충격적인 장면과 엄마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던 게 계속 떠올라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빠의 재산을 받기 위해 약속을 했지만 제가 과연 그 아이를 보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6살인 제 아들과 2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평생 이런 사실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게 정답일까요? 저에게 주어진 삶이 이런 거라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괴로운데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저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두려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병으로 떠났는데 아빠까지 병으로 떠나게 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 없는 이 아이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다시 살아보려고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보단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 이복 동생인 거고 이 아이는 죄가 없으니 좋은 마음으로 감싸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어릴 적에는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저만의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기술을 배웠는데요. 학업에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는 바로 미용 일을 시작했답니다. 생각보다 미용 일은 저에게 잘 맞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지만 점점 제가 미용 일을 좋아하는 걸 보고서는 허락을 해 주셨죠. 그러던 중 남편과 미용실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머리를 하러 자주 오더라고요. 어떤 날은 혼자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친구랑 같이 와서 머리를 하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저와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호감이 생겼다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는데요.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는 않았답니다. 수민 씨, 저는 수민 씨랑 같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수민 씨가 아직 젊다는 건 알지만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 동우 씨,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동우 씨는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저는 고졸이잖아요. 거기다가 동우 씨 가족분들 모두 유명대학교 출신이시고요. 저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아, 수민 씨, 아니에요. 저희 집안 그렇게 꽉 막힌 집안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저는 수민 씨를 선택할 거예요. 저는 한편으론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미용 일을 배웠기 때문에 대학문은 아예 밟아보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댁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특히나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형제들 모두 명문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컸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역시나 시댁에서는 저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고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고 한 차례 쓰러지시기까지 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대학도 나오지 않은 며느리를 드릴 수 없다는 게 시어머니의 생각이셨죠. 남편은 그런 가족들을 보고 나서 너무나 화가 났다고 했어요. 남편은 학벌이라는 게 좋으면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랑 동등하다고 보진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그런 태도에 남편은 환멸이 나서 결국 연을 끊고 바로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꿈꾸던 가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도 했고 나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었어요. 남편에게도 더 이상은 힘이 들고 안 되겠다며 헤어짐을 고하였지만 남편은 헤어지자고 한 이후로 며칠을 집 앞에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저희 부모님도 찾아가 빌기도 했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시댁 식구들이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 허락해 줄 수 없다고 말했던 저희 식구들도 결국 남편을 받아주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남편만 보고 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남편은 헤어짐 이후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했고 결국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쓰러진 후에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에서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볼 수 있었죠. 네가 감히 우리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해?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으면 알아서 잘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놔둘 생각을 하니? 역시나 내가 예상한 대로 못 배워먹은 것들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헤어지자고 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독하게 행동해서 더 그런 거 아니니? 너 같은 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애를 홀려놓고서는 냉정하게 해서 안달복달하게 만든 거잖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어디서 어머님이라고 해?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 아들을? 시어머님은 저에게 엄청난 폭언을 쏟아부었고 저는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깨어나게 되었고 그제야 시모의 난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저 아니면 안 된다며 허락을 해주지 않을 거면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댁에서는 결국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시집살이가 걱정이었지만 생각보다 저와 마주칠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도 저와 마주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되도록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지 않도록 해주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형과 동생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둘째가 형보다 먼저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결혼 생활이 지나고 나서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죠. 저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려고요. 어머니 아버지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아, 그것보다 어떤 친구니? 학교는 어디 나왔어?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 엄마, 하나씩만 물어봐. 여자친구 나랑 같은 대학 나왔어. 학부도 다르고 나이도 동갑이라 아마 못 마주쳤던 것 같아. 이번에 학교 모임 갔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말이 잘 통하더라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전문직이시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명문대 출신이셔. 어머나, 그러니? 말이 참 잘 통하겠구나. 그래, 얼른 한번 보고 싶다. 시간은 너희 편한 대로 아무 때나 괜찮아. 어떤 거 좋아하니?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가득 차려야 되겠다. 예비 며느리 오는데 잘 보여야지. 참나. 엄마, 속 보인다. 예, 무슨 속이 보인다고 그래?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 나는 마음의 짐이 털어지니까 좋은 거지. 거기다가 명문대 나왔다고 하는데 반겨야지. 우리의 수준이 있는데 그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형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 하는데 얘라도 보내야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애랑 만나게 되었어? 너무 궁금하다. 시어머님은 도련님이 박사 아내를 맞이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는 동네 창피하다 말하면서 결혼식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말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학벌이 중요하신 분이셨는데 시어머니의 생각에 딱 맞는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너 그날 뭐 하니? 너 가게 문 닫고 나랑 같이 음식 준비나 하자. 아무래도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 그냥 밖에서 먹던가 해. 무슨 번거롭게 집에서 음식을 차려? 거기다가 수미 씨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엄마 예전 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옛날 일까지 꺼낼 필요가 뭐 있어? 다 지나간 일인데. 어쨌든 너도 며느리니까 음식은 같이 차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네. 그날은 저도 도와드릴게요. 시모는 예비 동서가 오는 날이 결정되자마자 저에게 초대상 차리는 것을 도와주라며 요구를 했어요. 신이 난 모습으로 요리를 하는 것을 보니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생각이 나서 기가 막히긴 했지만 워낙 학벌을 중시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이없음에도 일단은 도와드리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도우미분도 부르셔서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차려내셨어요. 그 정도 준비를 하려면 힘들만도 하지만 웬일인지 그날은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도우미분들에게 자신들 수준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다며 신이 나서 얘기를 하셨답니다. 저는 하도 들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지만 오히려 도우미분들이 제 눈치를 보시기도 했죠. 제가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알게 된다면 바로 집안을 뒤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게 되었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시모가 갑자기 제 옷을 챙기시더라고요. 뭐 하는 걸까 그냥 쳐다보다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얘, 너 뭐하니? 이제 가야지. 계속 거기 앉아서 있을 거야? 도미 이모들도 갔으니까 너도 이제는 가봐라. 네? 아니, 제가 왜... 아니, 오늘 동서 인사하러 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도 같이 봐야죠. 네가 뭘 볼 줄이나 알고? 네 수준에는 맞지 않는 자리니까 그냥 가라니까. 네가 있으면 분위기만 흐리지 뭐. 음식해서 그러니? 수고비는 나중에 챙겨줄 테니까 우선 애들 오기 전에 가라.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음식까지 다 차렸는데 저보고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못 갑니다. 오늘 동서랑 인사도 하고 저도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니 얘가 말이 정말 안 통하네.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너 진짜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거니?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으면 우리 수준에 맞췄어야지. 멍청한 건 제발 빠져. 시어머니는 제가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멍청한 건 빠지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태도에 황당하고 화가 나 결국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간 폭발할 것 같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식만 차리고서는 저는 예비 동서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집으로 가야 할까 싶었다가 시모의 행동에 저는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 이후로 시댁 식사 자리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사돈댁 눈도 있으니 결혼식 날은 참석해야 한다며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혼식을 참석하면서 저는 예비 동서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동우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인사 오셨을 때는 제가 자리에... 아, 알아요. 들었어요. 저한테 인사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계시다가 식사하시고 가세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인사는 해야... 인사요? 아니, 시댁에서는 그쪽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아직 아들이 며느리에 죽고 못 사니까 참는 거지. 애정 떨어지면 바로 이혼시킬 거라고 하시는데 모르시나 봐요? 그때도 쫓겨나 놓고서는 눈치가 없으시나? 어쨌든 제 결혼식이니 소란 일으키지 마시고요. 저는 그날 제 위치가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시동생이 동서에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건지 처음 보는 날부터 동서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도 이러나 저러나 상처를 받는 건 남편이기 때문에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남편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생각을 했었죠. 결혼식 날 시댁 식구들은 사돈댁에 저를 소개하지도 않고 지나갔답니다. 얘 동우야, 사돈댁 인사하러 가자. 그때 너 상견례 때 못 왔잖니? 그래도 한 번은 인사해야지. 아, 그래요 엄마. 여보, 가자. 아니. 얘는 아까 인사했으니까 너만 가면 돼. 언제요?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냥 또 같이 가면 되지. 무슨 나만 가요? 아우, 정신없으니까 그냥 너만 훅 갔다 오자고. 예, 너 잠깐 기다릴 수 있지? 금방 인사만 하고 보내마. 시모는 남편 앞에서는 이미 제가 인사를 했다며 얘기를 하고는 남편 팔을 이끌고 사돈댁 인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을 대갚음해 줄 수 있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꾹 참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동서부부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날에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예, 넌 가서 덜어먹을 접시 좀 가지고 와라. 엄마, 왜 자꾸 내 와이프만 시켜? 여기 얼마나 와봤다고.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가지고 올게. 넌 그냥 앉아 있어. 새 식구 왔는데 자꾸 엄마 채면 깎아 먹을 거야? 그래요, 아주버님. 큰 아주버님은 자주 봬도 작은 아주버님은 뵙기 힘들잖아요. 뭐하니? 가서 접시도 가지고 오고 후식으로 먹을 것 좀 챙겨봐라.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굶주나 몰라? 어머, 어머님, 답답하셨겠다. 역시 뭘 할 줄 알아야 빠릿빠릿 움직이실 텐데. 형님도 참.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새 식구 들어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딱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유, 어머님. 형님 서운하시겠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있든 없든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기 바빴고 그 안에서 화를 내는 건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새 식구가 들어와 첫 식사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꾹 참고 식사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 역시 이번 식사가 시댁과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중에 부엌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로 동서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미용실 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서 일하면 얼마나 벌어요? 요즘은 다 뷰티 쪽 대학도 나오지 않나?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긴 거의 기술이 중요해서 대학 나오면 좋겠지만 뭐 저는 벌이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에이, 그래도 제가 다니는 숍은 다들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매일 강의도 듣고 바쁘던데 그런 거 안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하려던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고 동서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던 것도 아닌데 동서는 폭풍 오열을 해버리고 말았고 저는 황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너 결국 이 사다를 내는구나. 서울함 피우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야지. 아주 못 배워먹은 티를 내야 속이 시원하니? 어떻게 새로 들어온 식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네가 제정신이야?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저는 미용실 얘기만 한 건데.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 사람 마음도 약한데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오열합니까? 형은 이걸 보고도 형수님 편을 드는 거야? 아니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직업적으로 비하하면서 말한 건 동서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얘가 이렇게 우니?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어떻게 네가 들어오고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너 당장 나가!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았고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댁의 태도에 화가 나 소리를 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절대로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며 자신도 연을 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제가 가족을 끊어놓았다며 폭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종종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하는 듯 했지만
남편도 연락만 받을 뿐 만나지는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미혼이었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집으로 소개를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보, 당신 이번에 엄마나 아버지가 집으로 오라고 해도 절대 가면 안 돼. 전화도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안 되겠다. 당신 핸드폰 좀 줘봐. 아, 그냥 전화 안 받을게. 왜 차단까지 다 해놨어? 괜히 전화 오는 거 알면 당신 또 마음 쓸 거 아니야. 이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저가댁에 좀 가서 쉬고 있어. 나도 일 마무리하고 바로 갈게. 당신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하신다는데 인사 오는 자리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젠 상관없어. 솔직히 이번 연락도 받기 싫었는데 뭐 결혼식이나 가면 되겠지.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어머님 아버님이랑 편안하게 시간 보내고 있어. 알겠지? 남편은 제 전화기에서 시댁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시킨 후에 저를 친정까지 데려다주고 일을 하러 갔어요. 며칠 후 아주버님과 결혼을 할 여자분이 오는 날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계속해 누르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보니 처음 보는 여성분과 시댁 식구들이 잔뜩 몰려온 것이었어요. 영문을 모른 채 서 있으니 여성분께서 제 앞으로 큰절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봤고 시댁 식구들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 누구신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저 예전에 골방에 살았던 부부 딸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네? 누구시라고요? 예전에 사셨던 아저씨 부부 딸이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건지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왜... 저 동석 씨 여자친구예요. 이번에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갔다가 사진에서 결혼식 사진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희 결혼 사진을요? 어머, 너 가연이구나. 어머나,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여보, 여기 와보세요. 어머, 사돈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게 여기 가연이가 꼭 와야 한다며 이야기를 하길래 오게 되었어요. 아이고, 일단 들어오세요. 엄마는 여성분을 보시자마자 누군지 바로 아시더라고요. 부랴부랴 안으로 모신 여성분은 바로 인사를 오기로 한 형님이셨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가고 나서 아주버님이 가족 사진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저희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 사진을 보고 놀라 물어보니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다 같이 거실에 모이게 된 후 형님은 저희 엄마 아빠께도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아니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세 분 덕분이라는 거 항상 끌 때마다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는 자주 인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동안 해외에 있어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이고, 나는 너 얼굴 보고 딱 알았어. 어떻게 엄마를 썩 빼닮았니? 건강하면 우리는 그걸로 됐지. 그때 정말 놀랬었거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렇죠, 여보? 아, 그럼. 우리는 그때 정말 네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저를 구하려고 따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너무 어릴 적이 기억이라 가물가물하게 생각나는 일이었지만 엄마가 얘기를 해 주시자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지금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20년 전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집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졌고 바로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던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빠 후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거든. 당장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너랑 비슷한 또래 딸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서 엄마가 우리 집 골방 조금 고쳐서 거기서 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지. 맞아. 그때 들어오고 나서도 한 몇 년 있었는데 하긴 너는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 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때 무슨 일 있었어? 아, 그때 우리 집에 옛날에 있었던 하우스 물 받아두는 통 같은 거 기억나? 단독주택 산다면서 엄청 좋아했는데 그게 딱 있더라고. 전에 살던 사람이 원래 그 뒤쪽으로 작물을 많이 길렀는데 그때 사용했던 건가 봐. 근데 좀 깊기도 했지. 물 넣으면 나도 빠져서 못 나올 정도였으니까. 어느 날인가 엄마랑 아빠랑 거기 후배 부부랑 같이 골방에서 고장난 곳들 고치고 이것저것 하고 있었고 너랑 가연이는 집안에서 TV 보면서 놀고 있었거든. 한 3-4시간 지났나? 한 번쯤 왔을 법한데 안 오길래 방에 가봤는데 너네 둘 다 없는 거야.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어딜 가도 보이지가 않았어.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뒤뜰에 가봤거든. 거기는 그 우물이랑 나무들밖에 없어서 거기 갈 일이 없는데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가봤더니 원래 그 위로 닫혀있던 발판이 떨어져 있더라고. 뭔 일이 났나 싶어서 바로 달려갔지. 아니 근데 거기에 너랑 가연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신다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치워야지 했는데 땅속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서 당장은 힘들고 겨울철이라 봄이 되면 해야지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별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호기심 많았던 저희가 그곳으로 갔던 거였어요. 근처에서 놀고 있던 저는 전부터 엄마가 조심하라고 해서 그쪽으로는 안 갔지만 형님은 거기 근처에 갔다가 쏙 빠지고 말았던 거였어요. 저는 형님을 구하려고 바로 들어갔는데 물을 받아둔 건 아니라서 많이 차지는 않았지만 눈과 비 때문에 허리까지 올라온 상태였던 거였어요. 아유, 딱 보니까 네가 가연이를 업고 있더라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건진 모르겠는데 잠바는 다 가연이 덮어주고 애를 업고서 울고 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조금만 있었으면 큰일 났겠다 싶었어. 그때 꺼냈는데 가연이가 정신을 잃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맞아요. 그때 저는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냥 누운 채로 있었으면 물을 먹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고. 근데 따님분이 저를 들쳐업고 있어서 물도 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거라며 엄마랑 아빠가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러게.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몰라. 그걸 그냥 치우면 좋았을 거를 그냥 놔뒀던 게 문제였었지. 아무튼 이렇게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가연이 너네 엄마 아빠랑은 자주 보고 있어. 건강하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 너무 기쁘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같이 오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형님은 어떻게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아, 내가 그 사진 보자마자 가야 된다고 바로 나왔거든요. 동석 씨가 저 뒤따라 나오니까 다들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누나서 혼자서는 위험하다면서 같이 오게 되었네요.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근데 수민 씨는 왜 시댁에 안 계셨던 거예요? 아, 여기 친정이 오느라 못 오신 거구나. 아, 그게 아니라요. 맞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진정해서 좀 쉬라고 얘기했어. 아이고 사돈, 우리 수민이 잘 지내고 있죠? 시모는 제가 혹시라도 사실을 얘기할까 싶어서 능글맞은 표정으로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시모는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답니다. 반가운 회포를 마치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시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웬일로 저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잘못대한 거 모두 사과하마. 사실 내가 학벌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다오. 갑자기요? 갑자기 왜 그렇게 사과하세요? 아, 제가 형님한테 쓸데없이 다 얘기할까봐 겁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사과 받아줄 거지? 너희 아주버님 이번에 결혼 안 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나이도 있고 그 정도 여자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은 시켜야 하지 않겠니? 결국 아주버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저한테 사과하시는 거네요? 아니, 얘는 사람이 사과를 하면 그대로 믿어줘야지. 무슨 그런 말을 해? 수민아,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 알지?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혹시라도 형님에게 얘기를 할까 두려워 저에게 계속해 사과를 해왔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남편은 바로 시댁에 찾아가 더 이상 저에게 연락도 관여도 하지 말라며 뒤집어 엎어버렸죠.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은 부모가 없다며 시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형님께서는 제가 시댁 행사에도 나오지 않자 연락을 해 오셨어요. 저는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답니다. 어머, 수민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전 사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도 수민 씨처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어른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사람 구하겠다고 그 통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건데 그런 수민 씨를 시댁에서는 알지 못하네요. 아, 괜찮아요. 아마 그쪽 가족들이 다 고학력자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난 수민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형님은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버님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자며
연락을 한 듯 했습니다. 시몬은 아주버님의 파혼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엄청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죠.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당당히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 결국 네가 우리 집을 망치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죄책감은 가지고 있긴 하니? 저 때문이라니요? 이건 다 어머님과 가족분들이 만든 거예요. 아직도 인정을 안 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에서 트러블은 한 번도 안 생겼을 거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 이 모양이 된 거야. 역시나 말이 안 통하시네요. 사람 학벌로 배운 걸로 나누시는데 개념은 배우시지 않으신가 봐요? 형님한테 제가 한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아니고 어머님 아들인 제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오죽하면 자식이 직접 자신 가족들에 대해 얘기를 했을까요? 뭐? 동우가 얘기했다고? 너 거짓말 하는 거지? 네가 다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떡해? 거짓말 같으시면 한번 전화라도 해보시던지요. 할 말 더 없으시죠? 전 더 이상 어머님 뵙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시모의 당황스러운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모든 시댁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진 않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자신들의 가족들이 벌인 일이기 때문이었죠. 남편에게 가족을 등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으로 시댁 식구들이 깨달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될 뻔했던 가연 씨와는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게 그동안 낮아졌던 제 자존감을 높이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랄게요.